자, 이 전 시간에 이제 주로 그 43페이지에 있는 그 시스템,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례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과학에서 그 시스템이 어디까지 묶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페이지가 212페이지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가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좋은 장점이 많다는 이제 예를 들었고, 실제로 과학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발전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수학에서도 발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가장 그 복잡성이 높은 의식의 문제, 뭐 이런 거, 마인드 문제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과 이제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할게요. 212페이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 하면은, 자,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시스템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집합이라는 하여튼 재료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이 두 가지로 구성되면 이제 시스템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게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조건을 더 만족하면 우리가 그때는 머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머신 시스템, 기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스템은 추상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머신 시스템은 그 상당히 구체적인 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대 쪽에 그 학생들이 그 보통 좋아할 만한 보통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묘한 게 하나 더 최근에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더 주면 요거보다 훨씬 더 그 강력한 거를 다룰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컴퓨테이션이에요. 컴퓨테이션 시스템인데, 계산, 컴퓨테이셔널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묶어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어떤 조건을 더, 그러니까 조건이 점점 더 이제 강력해지는 겁니다. 컴퓨테이셔널, 계산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어떤 시스템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를 심볼 시스템 혹은 심볼릭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볼을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얘기할 때는 여기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볼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cognitive system, 인지,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인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 시스템이라고 다 인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고, 계산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계산 시스템이라고 인지 생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심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심볼은 뭐죠? 이거는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대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는 이 말을 쓰겠다. 그냥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만, 그 사이에 이걸 다루는 것만 가지고는 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식의 세계는 이런 걸 다룰 수 있어야죠, 적어도. 따라서 의식이, 어떤 생물체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어지간한 생물체는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 어떤 그 사인, 이거는 심볼이 아니에요.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건 다 하죠, 생명체면. 그렇다고 다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걸 이제 시스템 이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과학이나 종교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 밖에서는 안 되고, 이 정도를 갖춘 어떤 시스템 차원의 존재가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서 과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심볼 시스템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커그니티브 시스템이죠, 이때부터.
요거를 일로 밖으로 내왔다 생각하면 요거를 이쪽으로 내왔다고 생각하면 심볼 시스템은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력한 거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는 여기는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을 써요. representation 차원에서, 그러니까 심볼 시스템 안에 representation이 되느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이제 현재까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인지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 말을 붙여요. knowledge. 그러니까 knowledge 레벨까지 오면은 다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knowledge 레벨을 갖춘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이 안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knowledge 레벨에 온 경우에는 그때 보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요즘 뭐 한참 떠들고 있는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란 말을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인텔리전트한 시스템. 그래서 보통 인텔리전트보다 커그니티브 영역을 더 크게 봐요. 인지적인 거. 인지 공간을 더 넓게 보고, 그 중에서 이 조건을 갖추면 이제 knowledge 레벨까지 오면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라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인류의 발달 과정을 보면 종교의 탄생이 약 초보적인 단계, 그리고 그 흔적, 고고학적으로 약 10,000년 전이거든요. 터키, 지금 튀르키의 남쪽에 괴베클리 테페라는 데가 이제 가장 최초의 신전으로 발굴이 됐는데, 그거 뭐 대단해요. 10,000년 전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10,0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벌써 템플, 그 다음에 신, 혹은 신과 관련된 그런 존재들을 다 묘사를 했다고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그니티브한 시스템 레벨에서 나온 걸로 봐야죠. 네. 커그니션을 가졌다고 봐야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발달을 하는 거죠. 심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거로 바꾸는 장치예요. 심볼을 다른 심볼로 바꾸는 그 정도 수준의 머리. 그 다음에 이제 knowledge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수준까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교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머신 시스템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어떤 인풋들을 줘요. 그리고 이 인풋들을 줬을 때 어떤 아웃풋이 하나 나오는 경우입니다. 하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머신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좋은 거죠. 리치하죠. 풍부하죠. 그래서 인풋들을 여러 개를 여기다 줘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계산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many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인풋을 뭘 넣든 간에 하나로 딱 나오면 그걸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머신을 다룰 정도의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아웃풋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볼 시스템이라는 거, 심볼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언어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언어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고, language. 일단은 지금 이거는 추상적인 언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추상적인 걸, 내 생각을
시켜서 추상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랭귀지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knowledge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knowledge 하면은 뭐 지식 경영학에서도 이제 knowledge를 공학적으로도 다루고 경영학적으로 다루고 knowledge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문학 뭐 지금 자연과학 뭐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렇지만 knowledge가 뭐냐 그랬을 때 사실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육 목적상 그 참고 알아두면 좋다 하는 의미에서 knowledge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knowledge는 지식이라는 거는 뭐 위에 있냐면 이 knowledge 아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 그냥 묶어서 일반화해서 inform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information. information. 정보라고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단위의 데이터, 가장 낮은 단위, 차원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랭귀지가 0과 1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포메이션에 해당해요. 그러나 0과 1, 이 두 가지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여기 교재도 이게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바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바코드가 이거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0과 1 숫자를 그 기하학적으로 바꿔놓은 게 바코드. 전부 0, 1로 표현되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바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인포메이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knowledge는 그거보다는 조금 그 더 복잡한 거. 그래서 0과 1 갖고는 안 되고 더 많은 뭔가 그 단어 수준. 단어가 되려면 훨씬 많은 그 알파벳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조건이.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 수준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knowledge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만약 0, 1로 다 표현을 바꿀 수 있으면 그건 information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를 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걸 이걸 이제 메타, 뭔가 이걸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한 차원 위에서 보고 싶다. 역시 여기도 이제 메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메타라고 쓰는 거는 beyond라는 그걸 넘어서서 그 차원 위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타 날리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럼 메타날리지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식 같은 거는 논리나 수학으로 표현 가능하고 설명이 되는 거는 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일상 언어, 논리, 수학 뭐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은 하는데 그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거는 용어를 쓸 방법이 없는데 굳이 용어를 빌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성경이나 아니면 종교나 이쪽에서 용어를 빌자면 여기 해당하는 게 지혜라는 말이 아마 여기 지혜는 지식보다는 한 차원 높은 걸로 이제 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마 메타날리지일 거예요. 이거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예를 들어서 신이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비밀을 알려줬다. 근데 이게 인간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고 뭐 여기에 넣을 수도 없고 여기에 넣을 수도 없죠. 그런 건 이제 여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걸 이제 물론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의 좀 포괄적인 의미의 더 큰 의미의 좀 확장된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포함하는 그 인포메이션 좁은 의미의 그게 아니라 메이션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가장 낮은 차원이면 그 위에 인포메이션은 뭐가 돼요? 메타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메타 날리지에 해당하는 건 뭐가 돼요? 메타 인포메이션에 대한 메타가 되겠지. 이건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큰 의미로 묶어서 한번 본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은 뭐 이게 편하든 이게 편하든 이것도 하나로만 다 묶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전체로부터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머신이란 이름의 시스템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시스템, 컴퓨터 같은 건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머신이 아니에요, 단지 컴퓨터는 여러 가지 그 답을 낼 수가 있다고.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조건반사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심벌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컴퓨터도 어느 정도 이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knowledge를 컴퓨터가 다 정말 인간처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죠. 네. 학자마다 다르죠. 네. 정말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괴델이나 펜로우즈 같은 분들은 뭐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컴퓨터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고. 컴퓨터는 달라요. 컴퓨터는 그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거는 다르다고. 그 어떤 걸 뛰어넘는 메타 날리지나 인투이션이 수학에는 필요한데 그런 걸 정말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서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컴퓨터도 인텔리전트한 시스템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이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논쟁 중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자, 컴퓨터가 종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belief 펑션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belief 시스템도 있어요. 인공지능에. 근데 그거는 다 이거라고. 다 프로그래밍해서 이 경우에 이렇게 해라. if then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거지. 진짜 백지 상태에서 뭘 가지고 그걸 믿고 수학자들처럼 엑시엄을 만들고 새로운 엑시엄도 생각하고 이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인 혹은 그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엑시엄 같은 거 그런 거를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길 지울까요? 이쪽을 지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릴리전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그 어떤 현상들, 그 사건들의 모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 모아놓은 것,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죠. 시스템으로 볼 때 우선 종교는 자 옛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종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를 다룬다고 합시다.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를 다룬다고 했냐면은 신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에서는.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걸 다룬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내는 거죠. 뭐 내가 생각했던 신은 이거다. 아니다. 뭐 이거다.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자, 과학은 고전 과학은 뭘 생각했냐면 자연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구는 뭐냐, 뭐 이거다, 아니다, 뭐 이거다, 뭐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옳다고 믿고 이걸 진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진리가 하나라면, 진리라면 이게 맞으면 이건 아닐 거고 이게 맞으면 이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까? 각각 다 일리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대상, 세상이라는 대상은 하나인데 우리가 다른 세상을 나눠서 여기 살다 여기 살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어색한 거죠. 신이 이런 분인지 이런 분인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고 뭐 할 말이 없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나온 것 자체가 뭐냐면 소위 확실성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certainty를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uncertainty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이제 고전 과학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미 여기 도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과학이나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모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이름을 쓸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을 다루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자연을 직접 다루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걸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 하면 그걸 다루는 거예요. 신을 다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머리 시스템을 다루는 거지 신 자체를 다루는 줄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걸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면 그건 신이 그렇다는 거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직접 다루는 줄 알았는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상만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인데 X에 일렉트론 전자를 다룬다. 전자를 다루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전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전자를 다루는 그 생각, 그 시스템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델을 다루는 거예요. 모델. 전자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파티클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파티클에 대한 모델을 다루는 거예요. 웨이브 마찬가지죠. 파동에 대한 모델을 다루는 거지 시스템이죠. 파동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그 시스템에는 중요한 그 메저먼트 문제가 있죠. 측정의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공이 20세기 되면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certainty를 이제는 주장할 수 없게 돼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uncertainty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uncertain하다. 확실하지 않아요. uncertain. 그래서 데카르트도 uncertainty를 얘기하고 그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 하이젠베르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도 uncertainty를 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다면 이분은 실험을 했다기보다는 머리로만 증명한 거고, 이분은 이제 실험 그 경험을 통해서 실험과 경험과 이해, 그러니까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이제 uncertainty를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에서도 uncertainty를 받아들여야 되고, 과학에서도 uncertainty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그 여유 있게 잡아도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는 신이 이렇다 라는 게 썰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계산한 값, 내가 생각한 그 값이 그거 하나 고정되어 있고 딴 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다. uncertain한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현대 과학과 종교 간에는 글쎄 장벽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겸손해졌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현대에서는 신을 다룬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현대 종교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으냐면 신을 다룬다기보다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relation,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신을 다루고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certain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답은 나올 수 없어. 틀림없이 이렇게 아주 결정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게 다 깨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다룬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역시 릴레이션을 우리는 다룬다. 뭐와 뭐에? 여기는 자연이겠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메이저먼트 문제 뭐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둘은 서로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고, 이미 관계로 넘어가면 이 관계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지컬한 세계라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메타피지컬한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주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종교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그래서 uncertainty하고 relation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해주시고, 어이구. 자, 여기다 그냥 써야 되겠네. 요거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현대 종교는 릴레이션을 다루는 거고, 현대 과학도 릴레이션을 다루는 거다. 이게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냐면은 종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쪽 다 경험은 있어요. 양쪽 다 경험도, 양쪽 다 경험의 세계, 그 다음에 이해의 세계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 이런 측면으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과학은 uncertainty 하지만 여기서 여기 뭘 허용을 하냐면 이거를 전제를 합니다. predictable을 전제하지 않으면 실험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을 전제를 해요. 허용을 합니다. 근데 종교는 사실은 이거를 허용하지 않죠.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보면 신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다양한 패턴이 나와요.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여기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내가 하늘에 40일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만 기도해도 뭐가 되고, 어떤 사람은 15년을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 릴레이션에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고. 프레딕터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문제인데 이거를 재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험은 같은 조건의 실험을 계속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면 뭐가 재생산이 돼야 돼요. 재현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신을 상대로 이거를 시험하듯이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해주시오라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브란스 가보시면 진짜 희한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분은 의학적으로 얼마 못 살아요. 끝났어요, 다. 몸이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 가셔야 될 분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분의 몸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회복이 돼요. 말기 암 환자도 있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좋고 그리스도교도 좋고 다른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뭘 해가지고 했더니만 나도 모르게 낫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조건으로 몸을 악화시켜갖고 다시 되는지 이렇게 해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종교는 예를 들어서, 신이시여, 이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을 한번 다시 옛날 상태로 죽기 전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기적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 신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관계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언어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거는 어찌됐거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가능해야 돼요. 뭐든 간에. 근데 이거는 표현 가능하냐? 종교에 상당히 많은 건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지칭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름은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 중에 지칭하는 표현 중에 그걸 입에 올려도 안 돼. 왜? 불경하니까. 거룩한 이름, 진짜 이름도 모르고 그분을 지칭하는 것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정의하지 말라는 거거든. 인간이 정의하면 그게 진짜 신일까요? 정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신을 잡는 건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내가 신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이게 이제 언어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언어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언어 문제 얘기하겠습니다.